자, 이제부터는 스페이스X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나스닥 상장 첫날에 19%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일단은 성공적으로 시장에 올라선 것 같아요. 네, 그 상장은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보시는 분들이 스페이스X를 잘 아시기도 하지만 이제 스페이스X는 정확하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2002년에 설립한 그 우리 민간 우주 기업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공모가가 주당 거의 135달러, 약 5억 5,560만 주로 공모 규모가 약 하나로 109조 원 정도였어요. 이게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IPO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첫날 19%가 이제 상승을 해서 160.95달러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숨에 세계의 시가총액 6위 기업으로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초과 수요, 그러니까 공모주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배분하는 문제도 또 발생을 좀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배분 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과정에서 국내 인수단으로 참여했던 게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그런데 미래에셋 증권이 한 주도 받지 못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사전에 이게 우리가 보면은 주관사들이 있어요. IPO를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메인 주관사가 골드만삭스였고요. 그다음에 뭐 또 보조하는 그러한 그 주관사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글로벌 지역별로 인수단이 참여한 이러한 그 인수단 규모였거든요. 이제 미래에셋도 거기에 참여를 했고,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에 약 231만 4,815주, 그러니까 하나로 보면 약 4,751억 원 규모 정도를 사전 물량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인수단들도 비슷하게 이제 배정을 받은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벌 IB가 한 10곳 정도가 그 같이 우리 그 미래에셋하고 동등한 규모로 배정을 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주관사 골드만삭스가 개장 직전에 미래에셋에 한 주도 주지 않고 영주 배정을 일방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량 삭감이 된 거죠. 이제 반면에 이제 일본 미즈호 증권 같은 경우는 약 22억 달러 규모의 물량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래에셋은 이게 이제 사전에 배정될 걸로 예상을 하고 6월 5일과 6월 8일에 두 차례 청약을 완판했어요. 이제 전문 투자자들,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 투자자들은 아니었고 여기에 이제 완판 그러니까 공모주 자체를 완판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다시 무산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한투 운용 같은 경우에도 이게 포함되는 공모주 가격이 포함되는 우주 기업 관련한 ETF를 지금 만들었는데 그거로 이제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모주 가격으로 공모주가 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 가격이죠. 160불 가까이 되는 시장 가격으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대체 왜 미래에셋 증권은 이 상황에서 물량을 한 주도 받지 못하게 된 겁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좀 결합된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인수하는 기업들은 이걸 인수해서 성공적으로 다 팔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초과 수요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배분할 때 동일하게 배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수할 가능성이 좀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기업에게는 증권사 인수단에는 사실 물량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셋 니네들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거네요. 뭐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라고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보면 일단은 이런 걸 결정을 할 때 자기 자본 규모를 봅니다.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근데 미래에셋 자기 자본은 약 10조 원이에요. 근데 우리 골드만삭스가 한 160조 원 정도가 그 규모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못 받고 왜 일본인 미즈호는 받았냐라고. 근데 일본의 미즈호는 자기 자본 규모가 약 10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기 자본 규모가 굉장히 작죠. 글로벌 IPO 빅딜에서 그 인수 약정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기 자본 규모로 보면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본력이 적으면 의미 있는 물량 확보가 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트랙 레코드가 좀 부족했다라는 게 이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빅
그 IB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랑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적으로 뭐 예를 들면 미주호 같은 일본 미주호 같은 네.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해외 IB의 그 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단골 고객이죠. 그래서 특히 또 미주호 같은 경우는 일본의 공적 기금이나 메가뱅크나 대형 보험사 이런 거와 디프를 네트워크를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증권사는 사실 글로벌 빅딜의 누적 그 참여 실적이 굉장히 짧고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배정 대상에서 좀 배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2009년 자본시장 통합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증권사들 좀 이렇게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본 규모를 확대시키는 제도들도 도입을 했고 2013년도, 2016년도 초대형 IB 이제 자기 자본 규모를 늘려주는 이런 네. 제도를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국내 IB에 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외 경쟁력이 좀 약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고요. 그나마 미래에셋이 다른 증권사들하고는 다르게 지금까지 계속 해외 경쟁력을 좀 높이기에 노력을 했어요. 여러 노력을 했죠. 왜냐하면 네. 단기 수익 위주의 이제 국내 증권사들이 좀 단기 수익 위주의 영업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좀 계속 실패를 하고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안 돼서 좀 배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원달러율이 지금 1,500원대가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흥국 인수단의 그 환율 변동성 이게 어떻게 보면 IB 선호도를 일시적으로 조금 그 하락시키는 그러한 이유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